2017년 늦가을, 아버지 김영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후 유언장 공개를 위해 가족들이 법무법인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준혁 씨는 54세. 30년간 아버지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둘째 준서 씨는 52세.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했습니다. 막내 준호 씨는 48세.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나 25년간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혁 씨는 당연히 자신이 아파트를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 김영호는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셋째 아들 준호에게 상속한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체와 경기도 분당 소재 아파트 일체를 포함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형의 시선이 막내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형님. 이게 무슨. 준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새벽에 기저귀 갈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왔다 간 놈이 다 가져가?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도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 20년 넘게? 그 돈이 적은 돈이야? 근데 나한텐 뭐가 남아? 준호야. 네가 아버지한테 뭘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준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들. 죄송합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준호 씨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형들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별도의 편지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세 분께 각각 남기신. 하지만 준혁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봉인된 편지 3통은 열리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준혁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낡은 빌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파트를 물려받지 못한 것보다 더 아팠던 건 30년간의 헌신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버지 기저귀를 갈던 손.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던 걸까? 준혁 씨는 동생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혼자 지냈습니다. 준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매달 보낸 200만 원. 그 돈을 모았으면 자신도 집 한 채는 샀을 겁니다. 2024년 여름. 삼형제가 분당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파트 문을 연 순간 준혁 씨와 준서 씨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막내 준호가 7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삐쩍 마른 몸. 푹 꺼진 눈.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48세에 만났던 동생이 이제 55세인데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야. 너 어디 아프냐? 준서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형님들. 드릴 게 있습니다. 아파트 안은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가구에는 먼지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짐들은 박스에 담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 봉투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낡은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쓰던 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들고 다니셨던 그 지갑. 이게 뭐야?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7년 전. 형님들이 안 읽겠다고 했던 그 편지요. 준혁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형님. 제발 읽어주세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7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 형님들처럼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니 화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망설였습니다. 7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처참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이체를 물려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말라비틀어져 있는 걸까? 준서 씨가 먼저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읽어보자. 형. 7년이나 지났는데 뭐.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힘없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준서에게. 준서야. 내가 매달 보내준 돈 고마웠다. 그 돈으로 아버지가 풍족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 한 푼도 안 썼다. 다 준호 계좌로 보냈다. 준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준호가 미국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너희 형들한테 손 벌릴 수 없다고 했다. 자존심이 세서 아버지가 몰래 도와줬다. 그 돈으로 빚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준서야. 내가 보내준 돈이 동생을 살렸다. 고맙다. 아들아. 준서 씨가 고개를 들어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5년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3억이 넘었어요. 한국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연락하셨어요. 돈 보내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몰래 도와주셨어요. 형들이 보낸 돈이 결국 저한테 온 건 저도 이 편지 읽고 알았습니다. 준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보낸 돈이 동생에게 갔다니.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 아들 모두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번엔 준혁 씨가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혁에게. 준혁아. 30년간 아버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늙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내가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아버지만 돌봤다. 그게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안다. 준혁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널 붙잡은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묶어둔 건 맞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됐다. 30년간 아버지 병수발만 하다가 갑자기 혼자 남겨지면.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했다. 이 아파트들. 내가 가지면 넌 그냥 여기서 혼자 살다 끝날 거야. 하지만 준호한테 맡기면 달라. 준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준호한테 맡기면 달라지는 거야? 준호 씨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편지에 답이 있습니다. 준호에게.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아파트를 남기는 이유를 말해주마. 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형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야. 조건이 있다. 준혁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아이가 결혼을 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뭔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팔아서 나눠라. 아파트를 형들에게 바로 주면 준혁이는 거기 안주할 거야. 하지만 당장 가진 게 없어지면 그 아이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다. 그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형이 아버지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형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예요. 형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려고. 준혁 씨는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56세에 처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습니다. 경비원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된 지금.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살 연하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준혁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준호 씨와 준서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 그래서 지금이에요. 형이 새 출발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조건이 이제 된 거예요. 준호 씨는 서류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 이 아파트들 팔았습니다. 다음 달에 잔금 들어와요. 3등분해서 형들 드리려고요. 뭐라고? 7년간 기다린 겁니다. 형이 새 인생 시작할 때까지. 준서 씨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준호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준호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형. 저 췌장암입니다. 준혁 씨와 준서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에 판정받았어요. 지금 4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안 돼. 그럴 리가? 준혁 씨가 막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유언 때문에 7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형이 빨리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어요. 형한테 드릴 돈 받아서 아프면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준혁 씨가 준호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호야. 형이 잘못했다. 준서 씨도 두 형제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7년 동안 너 혼자 이걸 감당했구나.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셨나. 형들한테 미움받으면서 7년을 혼자 버텨야 했거든요. 근데요. 형. 그래도 기다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이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준혁 씨가 흐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독립을, 둘째에게는 가족애를, 막내에게는 책임감을 남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막내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도 이건 몰랐을 거야.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탓 아니에요. 암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 형이 행복해지는 거 보고 가게 돼서 다행이에요. 삼형제는 발코니에 나와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셋이 같이 본 마지막 노을이 언제였지? 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때였던 것 같아.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삼형제 손잡고 발코니 나오셨잖아.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더라. 니들이 아무리 커도 아버지 눈에는 아직 꼬맹이야. 세 아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7년간의 오해와 분노, 그리고 막내의 병까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씨가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제 편지에 같이 넣어두셨어요. 형들한테 주래요.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3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삼형제의 사진. 각자 학교 들어가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들고 다니셨던 사진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지갑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준서 씨가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그 돈 치료비로 써라. 아파트 팔았으면 돈 많잖아. 형들 목 필요 없어. 준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이 이제 혼자 벌어 먹고 살 수 있어? 재혼도 하고. 준호 내 목이야. 그 돈.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에요. 3등분 하는 거. 대신 형들. 저 부탁 하나만요. 뭔데? 제 장례식 때 싸우지 마세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때쯤이면 형들도 할아버지일 텐데 싸울 힘이나 있겠어요. 삼형제가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분당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7년 만에 형제들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을 갈라놓았다가 결국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